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정혜림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고 오셨나요? 현재 좀 검색장 실시간 검색어 1위가 아모레퍼시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 어닝 서프라이즈와 함께 실검 1위까지 기록하면서 장중에 210만 원까지 돌파했는데요. 정말 무서운 상승세입니다. 오전장 양대 시장 강보합 출발을 해서 현재까지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작은 기관 매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이 되면서 2050선 안착에 성공한 모습이고요. 코스닥이 상승폭이 크진 않지만 여전히 강보합권대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내일 국내 시장에 빅 이벤트가 남아있죠. 옵션 만기일과 그리고 금통의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시장 대응 좀 더 자세히 해봐야겠죠. 오늘장 내일장과 함께 하시면서 궁금증 풀어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요 코너들부터 살펴보고죠. 네, 현 시장 이슈와 함께 마감 전략까지 꼼꼼하게 챙겨보는 이슈인 시간입니다. 오늘도 아덴나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님께서 뽑아주신 현 시장의 키포인트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키포인트 짚어주셨는데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투심 혼조 양상 찝어주셨고요. 내수 부양의 소비 확대 정책도 꼽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내일 금통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고 과연 인하가 될지 아니면 계속 동결이 될지 좀 더 지켜보면서 시장은 현재 관망세이다라는 세 가지 키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대표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 이 글로벌 투심 혼조 양상 찝어주셨는데요. 간밤에 마감한 미증시부터 살펴보면 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부과되게 되면서 약세 마감을 지었고요. 유럽 증시 역시나 이 독일 쪽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유로존의 디플레이션 우려감이 다시 한번 나오면서 1% 내외로 하락 마감 지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쉬어가는 움직임인데 국내 시장까지는 영향력을 어떻게 미치게 될까요? 예, 일단 우리 시장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외적인 부분보다는 조금은 더 대내적인 어떤 그 방향성이 조금은 더 시장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이런 분위기가 한 2, 3주 정도 계속 지속되었다라고 좀 여겨지고요. 일단은 글로벌 증시의 모멘텀의 부재 상황 속에서 우리 시장 내에서 나름 우리 내부적인 어떤 그 재료 찾기에 분주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시장 내에서 정부에서의 새로운 경기 부양책 하루가 멀다 하고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매일매일 좀 체크하시면서요. 그거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 내지는 시장의 상황 어떻게 변화하는지 꼭 좀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글로벌 증시 쪽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시피 앵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일단은 미국 쪽보다는 조금은 더 유로존 쪽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고 있다라는 것. 미국 쪽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좀 그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아직 확실하게 가셔지지 않았다라는 것. 아직 현재 진행형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 부분 어쨌든 투자 심리를 계속해서 흔들 수밖에 없는 그런 매우 중요한 요인일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한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달러 인덱스의 방향성이 어디로 갈 것이냐. 이 부분 자체가 앞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그 시점을 알려주는 어떤 그 힌트가 되지 않을까. 최근 들어서 달러 인덱스가 81.6 정도로 상당 부분 조금 좀 상승세를 지금 타고 있다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 분위기는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조기 인상의 어떤 그 우려감이 시장 내에서 팽배하게 좀 커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 놓치시면 안 될 듯합니다.
네, 금리 인상 우려감이 여전한 상황에서 이 달러 인덱스 방향성에 따라 어느 정도 점칠 수 있다라는 말씀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시장 테마 좀 대형주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시장 움직임도 좀 정부 정책 관련주로 매기가 쏠리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떤 점 살펴보면 좋을까요? 예, 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한 2, 3주 정도 계속 그 정부 정책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 가장 먼저는 이제 그 배당 관련주들의 움직임 나타났었고요. 그 배당 관련해서 정부 공기업들이 좀 배당을 많이 하겠다는 그런 얘기 나오면서 정부 관련 뭐 한전이랄지 코게스랄지 뭐 이런 회사들 많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지금 뭐 그리고 이제 그 건설주들 LTV 확대에 따른 그 건설주들의 움직임이 있었고 은행주들 배당과 관련된 전체적인 그 은행주들의 움직임 나타났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 증권주들의 반등이 시장 눈에 상당 부분 띄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역시 이제 뭐 어제 발표가 됐었죠. 내년부터는 이제 그 상한가 폭을 확대하면서 전체적인 시장 내 증권 시장 내 거래 활성화를 어떤 유도하는 그런 방향을 좀 만들어 나가겠다는 부분. 이거에 따라서 좀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 다소간의 좀 혼란의 분위기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꼭 좀 명심을 하시고요. 시장의 방향성은 아무래도 그 상한가 폭이 확대가 된다면 조금은 더 안정적인 그 거래소 쪽으로 조금 더 매기가 좀 치우칠 수 있다라는 점. 오히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상한가 폭 확대가 조금 좀 미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소간 좀 불안정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반증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얘기이기도 한데요. 이런 부분들 면밀히 따지면서요. 거꾸로 상한가 폭이 확대가 된다면 신용에 대한 어떤 그 물량 신용 물량이 갑자기 시장 내에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 이 부분들로 인해서 수급상에 특히 이제 그 언밸런스가 갑작스럽게 생길 수 있다라는 점 꼭 좀 염두하시고요. 조심스러운 시장 접근. 일단은 30% 확대 이전까지는 상당 부분 좀 조심스러운 큰 그림에서 수급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이제 시장 내 특히나 이제 그 소비 활성화 관련된 어떤 그 관련주들 움직임,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뜨겁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필수 소비자 관련돼서 어제 오늘 시장 내 좀 뜨거운 반응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 역시 정부 정책과 절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 첫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일차적인 정책 수혜준 배당과 금융주, 뭐 트래커주라고 한다면 결국은 2차적인 어떤 그 확산 과정에 있어서는 유통과 소비주 쪽에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그 부분이 오늘 그리고 어제 시장 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 이 부분 조금은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시는 것이 조금 더 편한 어떤 그 전략을 마련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한 제한폭 확대로 명과 암이 있을 텐데 잘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정부 정책 수혜가 기대가 되는 종목들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내일 바로 금통위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뚜껑을 열어봐야겠지만 시장의 전망은 금리 인하를 우세하고 있지만 장담할 수는 없겠죠.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내다보고 계신지요? 예, 뭐 시장은 일단은 저도 이제 그 시장 쪽에 상당 부분 무게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일단 금리 인하 쪽에 시장에 관심 많이 쏠려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저 역시도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일단은요, 금리 인하가 되는 부분을 견지하고서 지금 채권금리 상당 부분 많이 움직였다, 기반영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로 인한 여파는 사실상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내일 만약에 이제 금리 인하가 된다 하면 다시금 재차 은행과 그 다음에 이제 그 건설업종에 대한 어떤 그 모멘텀 관점에서 그 반응, 분명히 뜨거운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꼭 좀 생각을 해두시고 이에 대한 관심 절대 게을리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금통위가 분명히 내일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글로벌 증시 상황에서 본다면 모멘텀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 그렇다면 당분간 이런 분위기, 대외적인 분위기보다는 대내적인 분위기에 의해서 시장의 방향성이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점. 이러한 분위기는 최소한 조금은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대외적인 부분보다는 대내적인 변화 가능성에 오히려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월적 마감 전략 크게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요. 일단 그 정부 정책과 관련된 주식 절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시장은 지금 어떤 그 테마 내지는 모멘텀에 목말라 하고 있다는 거. 그 모멘텀의 가장 중심에서는 여전히 정부 정책 수혜주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일단 크게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걸 꼭 염두를 하시고요. 지금 현재 트로이카에 대한 대형주에서는 트로이카에 대한 관심 계속 가져가시고요. 중소형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코스닥 대부분의 기업들 이제는 기업 실적 발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실적 발표 주목 게을리하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마감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굶주려 있는 만큼 정부 정책이 기댈 수밖에 없는데요. 관련 업종들 종목들 잘 찾아보시고요. 중소형주를 중심으로는 2분기 실적이 좀 바탕이 되는 종목들로 골라보자라는 말씀까지 꼼꼼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외환시장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원달러 환율 4거래일 만에 반등 시도하면서 상승 압력받고 있는데요. 현 시장 분위기 체크해 주시죠. 네, 달러 환율이 지난 3일간의 하락세로부터 다소 숨을 고르는 모습입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1원 60전이 상승한 1028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1026원대와 1028원대 머물면서 소폭의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만 오후장 들어서면서 반등세가 커지고 있고요. 1029원 70전까지 상승한 후에 이 시간 현재는 1029원 2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우려가 완화된 이후의 시장은 위험 선호도의 상승을 반영한 미 국채 수익률의 상승과 이를 배경으로 한 달러화의 강세 압력으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주요 통화상별로 달러화가 약세 압력을 받더라도 그 약세가 제한되는 하방 경계성을 보이는 것이 최근 시장의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제와 오늘 새벽에 나타난 국제 외환시장에서의 모습은 미 국제 수익률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달러화가 대부분의 통화 대비 약세를 보인 것이었는데요. 이것은 유럽 경제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급락했던 유로 달러가 기술적으로 반등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달러가 주요 통화 대비 반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시아장에서는 미 국채 수익률의 상승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달러화의 주요 통화 대비 강세 압력이 되살아나는 분위기고요. 그 영향이 달러 원액에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밖에 주목할 내용은 오늘 서울 외환시장 개장 전에 발표된 일본의 2분기 GDP 성장률인데요. 소비세 인상에 대한 여파로 전분기 대비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예상치보다는 덜 부진한 모습 보였고요. 이로 인해서 일본 중앙은행이 추가 양적 완화를 단행한 가능성이 약화되면서 엔화가 강세 압력을 받는 모습이고요. 엔원 역시 반등 압력을 받으면서 그 영향이 달러 원액에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후에 또 주목해볼 이슈 중 하나가 중국의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 발표를 한 10여 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요. 환율의 변동성을 또 가져오게 될 거예요. 앞으로의 환율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 시간 이후 주목할 변수가 바로 오후 2시 30분경에 발표되는 중국의 경제지표인데요. 7월 산업생산과 소매 판매 그리고 고정자산 투자 등이 발표되고요. 최근에 발표된 무역지표가 호조를 본 여세를 몰아서 오늘 발표되는 지표들까지 호조를 보일 경우 호주 달러와 원화가 동시에 강세를 보이겠고요. 시장의 반응에 따라서 달러 원 환율이 오늘까지 나흘 연속으로 하락세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달러 원이 어제 1026원대까지 하락하는 과정에서 호주 주택지표 호조에 따른 호주 달러의 강세가 영향을 주었었고요. 최근 들어서 호주 달러와 원화와의 상관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향후 달러 원의 움직임과 관련해서 호주와 중국의 경제지표를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지정학적 우려가 완화된 상황에서는 이러한 대외적인 경제지표가 주요 변수로 작용하겠습니다. 달러원이 지난 7월 초순 이후부터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만 환율의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200일 이동평균선을 보면 완만한 하락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환율의 방향성과 속도가 모두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큰 그림상의 방향성은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유념하시면서 시장이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을 받고 있지만 큰 그림에서 본다면 하락세를 여전히 유지하는 만큼 원화 강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장 동향 잘 함께 체크해 보세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무노 멘토입니다. 매일 2시 15분 정도가 되겠네요. 매일같이 특징주를 찾아서 여러분께 특징적인 모습의 이유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까지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 흐름력 굉장히 괜찮죠. 오늘도 상승하는 흐름, 다시 2,050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해 드렸던 것은요, 7월달 장세보다 훨씬 더 강한 장세가 이제부터 시작되라고 제가 분명히 월요일날 말씀해 드렸습니다. 이 시장은요, 좀채 굽힐 수가 없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요, 어떤 부담은 있다 그랬습니까? 분명히 밸류에이션 측면으로는 부담이 있어요. 우리 지수가 2100포인트, 사실은 실질적인 측면으로는 그 포인트는 갈 수가 없는 포인트입니다. 그렇지만 유동성이라는 이 효과에 의해서 지수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번 상승장이 계속되고 나서 어느 정도에서 끝이 날지 모르겠지만 그 끝나는 지점에서 매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미리부터 지금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공격적으로 강한 대형주 순환매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해 드렸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삼성중공업 굉장히 관심 있게 볼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언급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특징주는요, CJ 대한통운입니다. CJ 대한통운요, 제가 이 금요일날 투맨쇼를 통해서 추천해 드린 종목인데 상당히 지금 높은 수익률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또 한번 꼭 짚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외일한 오늘 4.88% 정도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강세 이유를 보니까 국내 택배가 지금 물동량 성장률이요, 2분기 전년 동기 대비 한 10% 정도, 10% 조금 안 되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요, 무려 17%대 성장을 보였네요. 그럼 택배 시장이라는 게 뻔한 시장인데, 그 시장이 10% 클 때 CJ 대한통운이 17% 성장했으니까 1위의 완전한 굳히기와 그리고 더욱더 이제 또 강화되는 이런 모습들로 지금 전개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수급적인 부분에서 꽤 재밌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CJ 대한통운은요, 5월 30일 날 대규모 블록딜을 했습니다. 대규모 블록딜, 누가 가지고 있던 거, 대우건설이 가지고 있던 지분을 일괄적으로 매각을 했는데, 이 매각 물량이 어디로 갔냐면, 외국인, 그리고 증권사, 투신사, 그리고 연기금, 외국인 기관들한테 전부 다 블록딜로 매각이 됐어요. 자, 통상적으로요, 이러한 물량이, 대량 물량이 나오면 주가는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요, CJ 대한통운은 그 이전에 하루에 일어나는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거래량이 작다는 것은요, 기업이 적정한 평가를 받기가 힘들다는 것을 또 의미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물량 자체가 이제 유통 물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기업의 주가가 이 기업의 현재의 밸류에이션이나 기대감들을 잘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6월 말 돼서는요, 또 재밌는 모습이 나오는데, 투시는 계속 매도를 시작했어요. 투시는 매도를 시작했는데, 6월 초에는 외국인들이 이제 블록딜 물량을 좀 내놓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가격이 올라가는, 내놓는 모습이 나오다가 6월 말부터는요, 이 연기금하고 외국인이 다시 매수를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6월 말부터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배경은 충분한 거래량과 외국인과 연기금의 추가적인 매수, 이 부분이 좀 주가를 좀 상승 강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핵심 포인트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정부에서요, 이 물류 산업을 좀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내놓았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택배 차량을 12,000대에 증차시키겠다. 이런 내용 나왔고요. 뭐 화물차 하이패스 통과, 그리고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점진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가 뭐냐면 물류 산업을 굉장히 국가기관의 중요한 산업으로 인식을 하고 여기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된다고 봐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자체적인 어떤 기업의 내적인 문제인데, CJ 이제 GLS하고 합병하고 나서 항상 기업은요, 이 덩치가 커지면 여기 시너지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올 초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지만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오히려요, 원가적으로 굉장히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었고요. 자체 파이가 커짐으로 인해서 점유율도 확대되니까 사실은 이 GLS와의 합병 효과가 지금 극대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마지막 하나 딱 부담되는 게 있는데요. 이 물류업이요, 3분기가 좀 비수기예요. 3분기가 비수기고, 오히려 2분기가 4분기가 성수기인데, 이 3분기 비수기에 지금 이제 진입이 되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꼭 체크를 해봐야 될 내용이겠네요. 자, 향후 전망을 보면은요, 역시 이 택배 사업 부문의 수익성은요, 계속 호조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일단 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이제 배달 안 한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현대로지스틱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디로 넘어가냐면 사모펀드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위권, 3위권들이 좀 더 자체적으로 움츠리 들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 택배 사업 부문 같은 경우에는 CJ 대한통운 안정한 수익률은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많고요. 포닝 부분이 옛날에 이제 수익 좀 많이 박혔던 부분이었죠. 서서히 살아나고 있고, 그리고 고정 고객이라 볼 수 있죠. CL 같은 경우에도 점진적으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 점을 본다면 3분기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3분기에는 영업이익이 한 409억 원, 순이익은 한 217억 정도로 전망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종목을 어떻게 이제 사고 팔 것인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는데요. 지금 밸류밴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밸류밴드를 보면 지금 최상단을 뚫어서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바로 이제 CJ 대한통운이 역사적인 적정한 가격보다는 훨씬 더 지금 할증된 시각으로 지금 주가가 반영되고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자체적인 이제 실적 가치와 현재까지 시장 가치만 인정해 봤을 때의 적정 주가는 얼마가 나오냐면 10만 5천 원 정도 나와요. 그럼 지금 15만 원이니까 약 40~50%대 고평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고평가된 종목은 당장 팔아야 되느냐?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힌트를 얻을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어떤 기업이요, 주가가 많이 고평가가 되면 항상 비교해 봐야 될 게 바로 글로벌 피어죠. 글로벌 동종업계와 가장 유사한 종목들을 찾아서 얘들은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가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택배 환경이 비슷한 나라는 미국도 아니고요, 유럽도 아니고 사실 일본이 굉장히 비슷해요. 일본의 이제 야마토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점유율이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택배의 전반적인 어떤 흐름도요, 굉장히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야마토 홀딩스의 어떤 그 밸류에이션을 찾아보면 PBR이 한 1.6배 정도 된다고 지금 나와 있죠. 그러면 지금 CJ 대한통운이 PBR이 얼마 정도 나오냐면 1.82배 정도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익이 3분기, 4분기에 채워진다면 사실은 고평가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거의 이 정도라면 거의 이제 일본의 야마토 홀딩스와 뭐 유사한 정도까지는 이제 주가가 좀 순간적으로 따라왔다고 봐야 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분명히 고평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저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분명히 급등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죠? 그리고 3분기에 비수기에 들어간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주가는요, 저평가가 많이 해소되었어요. 저평가 많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저가의 매력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요,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는 타이밍을 봐서 분할 매도하면서 이익 실현하자,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저평가, 일본 글로벌 피어 대비는 저평가가 맞지만 그 저평가 수준도 이제 거의 희석이 되고 있는 단계, 추격 매수보다는 이제 이익 실현을 준비하시라. 여기서부터 슈팅이 분명히 나올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슈팅에서는 과감히 매도하는 전략을 여러분께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특징주와의 오늘은 CJ 대한통운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시 반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2055선까지 올라선 모습이고요. 좀 수급이 부진했던 코스닥도 다시 한번 외국인이 매수세에 나서면서 550선까지 올라선 모습입니다. 오늘 마감이 좀 더 기대가 되는 하루인데요. 오늘 장 어떤 이슈에 주목하셨는지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와 함께 시장 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은 국내 패션 산업의 위기가 좀 가시화가 되고 있다 이런 큰 주제를 들고 나오셨는데요. 뭐 최근 흐름 보면 해외 SPA 업체들이 국내 시장에 상륙해서 막강한 힘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또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업체들의 공세도 무섭습니다. 현재 시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일단 뭐 현재 어떤 단기적인 어떤 움직임을 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 중에서 좀 네. 투자 유망한 쪽을 좀 여러 가지 업종을 좀 분석을 해야 되는 측면에서 사실 패션 업계가 좀 상당히 장기적으로 이제 침체기였습니다. 네. 이제 일부 몇몇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탄력성을 좀 회복을 했었지만은 전체적인 좀 분위기는 좀 침체기였는데, 자, 일단 먼저 패션 침체기의 가장 큰 원인은 뭐였냐면 결국 이제 업황부진이죠. 이제 가장 크게 봤을 때는 업황부진이고, 업황부진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 이제 내수부진의 소비회복 지연이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 업황부진의 내수부진, 소비회복 부진이 나타나니까 결국은 뭔가 이제 팔도를 뚫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할인 판매를 한다던가 프로모션을 증가를 시켰는데 오히려 이제 이게 악순환이 됐던 거죠. 이제 비용 증가가 되면서 더 이상 이제 더 실적이 악화되는 부분이었고요. 사실 대기업들은 이제 조심스럽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대기업들은 이러한 분위기에서도 막강한 자본력을 가지고 어떤 시장의 어떤 경기 사이클과는 무관하게 자체적인 어떤 경기 회복을 위한 준비 과정들을 좀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결국 이제 복중 다각화, 그러니까 옷의 종류를 굉장히 다각화했고요. 그리고 이제 향후 경기 회복에서 좀 노려볼 만한 신규 브랜드 쪽을 해외에서 많이 도입을 하면서 중소기업과는 좀 차별화된 전략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부터 이제 우리나라 패션업계는 결국은 이제 내수의 어떤 근본적인 회복을 통한 업황 회복을 기대하기 좀 상당히 어렵다라고 일단 판단이 되고요. 결국 이제 그 틈새에서 일정 부분의 어떤 업황들이 좀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맥락에서 봤을 때는 결국 이제 또 패션업계도 중국입니다. 중국 시장에 어떻게 진출하느냐가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최근에 이제 패션업계니 아니면 여러 가지 뭐 화장품이니 기타 등등 소비재들 쪽에서 중국 쪽의 이제 이슈 아니면 아시아 쪽에서의 이슈가 되는 가장 큰 부분은 결국 이제 K-팝 열풍이나 한류입니다.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가세를 하면서 가수나 이제 배우들, 그러니까 뭐 예전에 이제 어떤 특정한 어떤 배우 아니면 특정한 가수들 이런 쪽을 중심으로 프로모션이 강화되면서 중국 시장을 지금 상당히 공격적으로 지금 침투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자리 잡는 업체들은 좀 살아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패션 시장이 침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성장 동력은 중국 쪽에 있습니다. 그럼 중국 쪽을 좀 공략해 볼 만한 다양한 프로모션이나 뭐 기업들이 패션에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을 또 내놔야 할 것 같은데 앞으로의 전개 상황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일단 큰 맥락에서 봤을 때 먼저 이제 패션 산업의 전체적인 변천사를 좀 잠깐 읽어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패션 업체들의 전체적인 밸류 체인을 잠깐 보고 그리고 이제 국내 패션 업체들의 이제 브랜드를 어떻게 좀 전개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기업에서 패션 사업이라는 것은 섬유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이제 경기 개발 초기 단계 아니면 경기를 진작시키려고 하는 초기 단계 이제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는 결국 이제 수출의 주도 산업이었습니다. 수출의 주도 산업이었고 이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백화점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활성화되면서 백화점과 섬유 산업이 맞물리면서 내수나 해외 쪽에 주력이 됐었던 거죠. 그러다 이제 90년대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IMF 후반대를 좀 맞으면서 내수 시장의 급격한 위축, 그리고 이제 백화점 유통 구조의 어떤 다양화 이런 것들 때문에 본격적인 이제 정책으로 진입을 했다가 2000년도에는 이제 확실하게 이제 쇠퇴기를 맞았는데 이제 이때부터 이제 저가 브랜드 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할인 아울렛 쪽으로 갔던 거고 2010년대로 들어오면서는 이제 저가 브랜드 쪽 이외에 다각화 전문화가 좀 나타났다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가 굉장히 다양화됐고요. 그래서 이제 소비가 양극화가 됩니다. 뭐냐면 아주 싼 쪽으로 가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SPA 구조로 가던가 아니면 명품 구조로 가던가 두 가지로 이제 확 시장이 나눠져 버리는 어떤 이런 흐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패션 산업의 변천사도 2000년대 부근에서 방향성이 결정이 됐고 또 최근에는 양극화 현상이 이렇게 뚜렷해지다 보니까 좀 시장 공략을 좀 더 잘해야 될 텐데요. 그렇다면 브랜드 업체별로 어떤 전개 사항을 펼쳐주게 될까요? 예, 일단은 그 패션 업체들은 이제 크게 나누면 조금 전체적인 걸 다 하는 업체, 그러니까 큰 기업들은 그렇게 할 거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걸 다 한다는 것은 브랜드의 기획, 디자인, 마케팅 모든 걸 총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LG 패션, 그러니까 LG 패션이 이제 이름이 바뀌었고 LF로 바뀌어 있습니다. 네. LF 그리고 한섬, 베이직 하우스, 신세계 인터. 신세계 인터 같은 경우는 신세계 백화점 해외 사업부가 분사를 해서 만들어낸 회사고요. 네. 나중에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사실 신세계 인터에서의 그 지금 최고의 성장 엔진은 여주 아울렛하고 파주 아울렛.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명품 아울렛 쪽인데요. 이쪽의 지분을 좀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쪽이가 이쪽이 이제 그리고 이제 자체적인 그 명품에 대한 그 브랜드들을 많이 갖다 놨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에서 이제 성장 동력이 좀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총괄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브랜드 기획, 디자인, 마케팅을 총괄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은, 최근에는 이제 OEM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그 주문자 제작 생산 방식. 그러니까, 그 생산에 대해서는 좀 비용을 좀 떨어뜨리기 위해서 OEM 형태로 가는 형태들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쪽에 가는 것들이 영업무역, 한세실업. 영업무역은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노스페이스죠. 노스페이스라는 거에 대한 프리미엄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작용을 하면서 뭐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좀 상당히 강한 어떤 움직임을 보였고요. 뭐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그 20대에서 30대의 어떤 층들, 그러니까 20대, 30대 이제 그 전문직 여성들의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충성도 높은 시장을 형성을 하면서 이쪽에서 상당한 강점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현대 쇼핑이죠. 현대홈쇼핑 이쪽에서 인수를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더 그 기업에 대한 기회들이 좀 나타났고요. 자, 이제는 국내 패션 업체 그 브랜드 전개에서는 다양한 복종하고 수입 브랜드 판매가 이제 강화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세계 인터 같은 경우는 그 국내 주력 아이템이 존재합니다. 네. 국내 주력 아이템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해외 브랜드를 통해서 이쪽에서 상당한 독점 유통을 통해서 이제 부가가치를 좀 창출하는데 이제 분더샵이라는 단어가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명품 옷을 이제 일종의 편집을 하는 샵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은 이제 분더샵. 그래서 이쪽에서 좀 상당한 어떤 고부가치들이 좀 창출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LG 패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러니까 수입 브랜드 쪽을 강화시키고는 있지만 사실은 주력은 자체 브랜드입니다. 자체 브랜드에서 어떻게 들으면 약간은 그 해외 브랜드처럼 보이지만 뭐 마에스트로니 닥스 그리고 뭐 나푸마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 대표적인 LG 패션의 자체 브랜드라고 볼 수 있고요. 한섬 같은 경우도 자체적인 고급 브랜드를 특화시키는 전략으로 좀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베이직 하우스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을 때 앞부분에서 이제 그 국내 패션 업계가 살아남을 길은 결국 이제 중국 시장을 어떻게 공략하느냐인데 사실은 중국 시장에 가장 빠르게 침투했던 업체가 또 베이직 하우스. 근데 베이직 하우스는 가격이 비싼 것보다는 중가 브랜드 쪽으로 해서 집중적인 어떤 중국 시장을 확대하는 정책이 이제 빠르게 좀 나타나면서 아마도 곧 가시적인 성과들이 좀 눈에 좀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표적인 OEM 업체에서 상당히 우량한 업체들, 뭐 노스페이스를 포함한 그 네노라는 브랜드 한 40개 정도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무역에 대한 성장성은 계속적으로 나타난다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뭐 한세실업 같은 경우 해외 마트나 SPA 구조로 좀 가고 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마지막 이제 의류 트렌드까지의 어떤 변화들만 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면 보통 이제 기성복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시장에 나가면은 내 몸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맞춰진 옷에 내 몸을 맞추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품종은 다양하지 않은 소품종의 생산량은 대량 생산 체제. 그러니까 유행 위주의 소품종의 대량 생산 체제를 가니까 결국은 밖에 나가면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현재는 자기에 맞춰서 옷을 입는 패턴들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품종은 굉장히 다양했고요. 생산량은 적은 소량 생산 체제로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옷을 입는 방법이 트레이딩 업, 그러니까 아예 중가에서 중고가 쪽을 선호하던 사람들이 아예 명품군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고요. 트레이딩 다운, 그러니까 결국은 중가 정도로 쓰던 사람이 아주 저가 브랜드인 SPA 브랜드로 넘어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의 어떤 국내 소비 쪽에서는 중요한 핵심 변수다. 그러니까 명품군을 중심으로 한 분더숍 위주의 재편 작업들이 패션 업계에는 하나의 어떤 그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SPA 구조를 잘 가져가는 업체들이 또한
향후 어떤 그 패션 업계의 어떤 중심축이 될 거다. 그리고 또 하나의 키워드는 중국 시장을 어떻게 공략하느냐가 앞으로의 패션 업체 전체적인 키워드가 되면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서서히 반영되면서 이제는 뭐 최악의 국면을 지나가는 것 같고요. 업체별로 좀 차별화가 되는 그런 쪽에서 어떤 방향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에 따라서 내수 부진에 따른 소비 침체가 가장 또 큰 시장 하나가 패션계인 것 같은데 그 전반적인 업황까지 자세하게 살펴주시면서 역시나 중국 시장을 공략해 보자라는 의견까지 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 멘토입니다. 네, 시장 분위기 좀 빠르게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시장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좀 대응을 해야 될지 궁금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내일 금통위의 금리 결정과 더불어서 만기 같이 좀 확인을 하자,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현재 코스닥이요 1% 이상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피는요 0.8% 정도의 상승을 보여주면서요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분명히 좀 매수하고 싶은 그런 이제 구간으로 좀 판단이 돼요. 하지만 내일 방향성을 체크해 봐야죠. 그리고 나서 천천히 대응을 하자는 겁니다. 네. 지난주 말씀드렸던 현금 확보 잘 하셨을 테고 이번 주부터 말씀드리고 있는 잠깐 기다려보자. 오늘까지만 그리고 내일 시장 천천히 대응해보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테니까요. 천천히 시장 보시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같이 해드립니다. 013-3366번에 0110번 아래 번호로 문자 나갈 거예요.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급 100점 주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들은요. 네이버, CJ제일제당, LG 생활건강, 기업은행, 삼성중공업 이렇게 좀 뽑아왔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종목으로는 네이버를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 장중에 80만 1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약간 좀 쉬어가는 모습이에요. 정말 많이 올랐죠? 차트를 좀 제가 뒤로 좀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계속 다음과 네이버 같이 좋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61선과 120선 아래 부분에서는 항상 괜찮다. 수급만 들어오면 언제든지 살 수 있는 구간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시장에서 수급 보니까요. 외국인들이 245억 원치 현재 매수고요. 기관들이 151억 원치 투신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잘 들어오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자, 최근 들어 수급 살펴보자면요. 자, 외인은 그래도 꾸준하게 최근에 매수를 좀 해주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기관은 그렇게 팔다가 다시 매수가 잡히는 모습. 자, 오늘 양매수 잡힙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다시 어디까지 한번 올려보겠다. 전고점 포인트 얼마죠? 85만원. 자, 못 가더라도 80만원 초반대 정도까지는 가능하겠다. 이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거 공개방송 때 말씀드렸어요. 80만원까지는 무리 없이 갈 수 있다. 수급만 들어오면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그 포인트였고요. 다음 포인트는 85만원까지 천천히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니까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CJ제일제당이에요.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도 오늘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요.
5% 가까운 상승 흐름을 현재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당연히 수급 흐름이 굉장히 양호하겠죠. 오늘 시장 수급은 현재 외인이 32억 원, 기관들이 46억 원가량, 또 기타 법인도 21억 원가량을 순매수해주면서요, 많은 물량을 좀 끌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최근의 수급도요, 보자면, 정말 수급 주체인 외인들의 흐름이었어요. 기관이 다시 들어옵니다. 자, 이제 누가 팔면 이 종목 꺾일 것이냐? 외인. 외인이 CJ제일제당 정리하면 꺾여 내려가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당장에 많은 물량을 정리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로서 매수할 수 있는 구간, 네, 가능하다는 판단이고 급하게 매수하실 필요는 없고 조정 나오면 매수하시는데 외국인들이 매도를 한다 그러면 빠르게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CJ제일제당은 외인들의 수요만 보시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생활건강 볼게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급등을 해요. 7월부터 해서 계속 치고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정말 많이 올랐죠? 자, 정말 좋아하시는 그런 N자형 파동이 착 나왔어요. 네. 크게 볼까요? 많이 밀렸었습니다. 자, 많이 밀렸었는데, 이 고점 포인트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바닥 포인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자면, 현재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이 바닥 포인트 라인에서 한번 치고 올라갔고 이 고점 포인트 라인까지 현재 도달한 상태예요. 지금 슈팅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자, 수급 볼게요. 수급은 오늘장 외인이 16억, 기관들이 26억 원치를 매수해줍니다. 기타 법인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최근에 수급 보자면 그렇게 팔던 외인들이 매수를 잡아주는 모습이고요. 기관들이 꾸준하게 잡아주면서 종목을 이끌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체는 기관입니다. 자, 개인은 계속 팔고 나가는 거 아주 어떻게 긍정적인 종목이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체가 누구라고요? 기관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기관들의 매도 흐름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종목이 그래도 상승 분위기 연출할 건데 지금 당장 매수하기엔 솔직히 좀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이 추세의 상단 부분을 뚫고 올라갔던 그 흐름이기 때문에 매도 부분으로 볼 수도 있는 라인이란 거죠. 그러면 조금 기다리셨다가 이 친구가 어떻게 내일 시장 어떻게 움직일지 확인을 하고서 좀 대응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추격 매수 절대 금지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가져가시고 기간 매도 나온다면 그때는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또 한 종목 또 걸렸어요. 이거 기업은행입니다. 더 상승을 줄까요? 막 고민이 돼요. 사실 좀 조정이 나온다면 15,000원까지 좀 와라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지 않았고요. 오히려 조금 더 상승 분위기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에 수급 사항도 보자면 기관들이 정말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와줬고요. 외인들이 팔다가 다시 매수를 잡아주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자, 오늘장 수급은 역시나 좋으니까 가져 나왔겠죠. 양매수 들어옵니다. 외인 12억, 기관 12억 정도. 수량으로 체크해 드릴게요. 자, 외인이 73,000주, 기관들이 75,000주가량을 매수해줍니다. 7만 주 정도씩 매수해주고 있죠. 최근에서 외인들과 기관 매수한 수량 보면은 10만 주 이상씩 아주 강한 물량. 자, 오늘장 많은 물량은 매수가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약간 고민은 되는 시기예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지만 한번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 단기적인 조정이죠. 자, 그럼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역시나 없는 포인트. 이렇게 꺾였다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내일 금통위 금리 발표가 인하가 나올 경우 또다시 상승을 줄 수도 있는데요. 그건 내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역시나 은행주 전반에 걸쳐서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다. 좀 기다려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삼성중공업입니다. 자, 2.3% 정도 현재 상승을 줍니다. 말씀드렸던 포인트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차트 같이 보실게요. 흐름은 계속 내려갔었어요. 여기까지. 그렇죠? 그리고 다시 여기서 이렇게 바뀐 흐름이 나옵니다. 확대 들어갈게요. 자, 바뀌었잖아요. 여기서부터 바뀌죠. 확대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바닥 포인트고요. 두 번째 바닥 포인트가 나온 것 같아요. 왜? 수급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가요? 바닥 라인 이으시고요. 그 다음에 평행하게 하나 올려봤을 때 다음 포인트, 이거 좀 치워버릴게요. 다음 포인트에 대한 부분은 고민해봐야 되죠. 고점 포인트, 다음 고점 포인트, 요 정도 그림. 요게 아닐 수도 있고, 뭐 여기일 수도 있고, 3만원 정도까지는 좀 그림이 나오는 모습이죠. 자, 오늘장 수급에서 보니까요,
외인이 8만 주, 기관이 4만 주가량. 자, 최근에 수급 보니까 그렇게 팔던 기관들이 어제부터 해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외인들도 다시 한번 매수를 잡아줍니다. 자, 상승으로 올라가는 이런 그림. 여기서 요렇게 올라가는 포인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매수 가는 구간입니다. 조선주 지금 거의 바닥 확인 다 끝난 상태예요. 잘 지켜보시고 잘 참으셨습니다. 네, 지금부터 잘 갈 거니까요. 걱정 마시고서 잘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상담을 좀 해드릴게요. 상담해드릴게요. 아유, 뭐가 많아요. 네. KB금융부터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650님, KB금융 매수가 자체는, 매수해도 될까요? 질문 주셨어요. 자, 방금 말씀드렸죠? 은행주들, 어떻게? 오늘 사는 거 아니다. 내일 보고 사야 된다. 왜 금리 인하되는지 보고. 동결할 경우에는 시장에서 단기 충격에 대한 부분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사면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내일 상황 보시고서 천천히 매수하시고 내일 다시 치고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 수급이 좀 들어오는지 체크하셔야 돼요. 자, 오늘장 KB금융의 수급은 기관들이 참 많은 물량을 던졌어요. 수급 주체에 대한 부분 보자면 외인들이 줄을 이뤄서 올라갔어요. 외인 들어오고 있긴 해요. 나쁘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기관들 매도가 나가긴 하는데 다시 들어올 포인트가 내일 나올 겁니다. 그 포인트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일 인하한다면 그냥 사시고요. 그게 아니시라면 지수 상황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셨죠? KB금융은 거기에 핵심 주들이기 때문에 조금 민감하니까요.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MDS테크 보겠습니다. 네. 21,000원에 5889님 20% 보겠습니다. 네. 수익이 지금 이제 나고 계신 상태죠? 네, 잘 가고 있어요. 자, MDS테크가 바닥 포인트가 여기 한번 잡히고 다시 새롭게 단에 잡혔어요. 네. 거의 이 포인트, 요 포인트 라인이 바닥 포인트. 그럼 상승 포인트 자체는 거의 이 그림이 나오겠죠? 여기서는 최근 거로 맞추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전 걸로 맞춰보자면 네, 이 정도 그림 나오는 건데 여기 포인트는 거의 같은 고점 포인트로 인식이 되는 구간입니다. 이렇게 간다면 그쵸? 자, 그러면 지금 포인트 구간은 어찌 보면 좀 상승 그림이 많이 나와 있는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지금부터는 진짜로 수급에 의해서 주가 흐름 자체가 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자, 수급 포인트 체크해 볼게요. 기관들의 수급이 참 많이 들어와 주면서 주가가 잘 갔네요. 그렇죠? 개인 팔고 나오고 현재 수급 굉장히 괜찮은 수급이에요. 잘 들어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급 보니까 기관 또 들어왔네요. 어디서? 투신권에서. 종목도 상승 분위기 나올 가능성 높아요. 대신에 기관들이 매도하면서 주가가 떨어지게 될 겁니다. 최소한 2% 이상 밀리게 된다. 기간 매도하면서 그때 정리하시면 돼요. 지금은 정리하실 필요 없습니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에 말씀드릴 테니까요.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간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볼게요. 휴캠스 보겠습니다. 6899님 22,550원이시고요. 20% 22,550원 휴캠스 볼게요. 자, 그래도 바닥에 좀 사셨어요. 나쁘진 않은 가격이에요. 라인 잡아드릴게요. 자, 요때 사셨으니까요. 요때나 사신 것 같아요. 자,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그쵸? 좀 크게 볼까요? 이게 흐름 자체를 봤을 때 2014년 바닥 포인트의 요 정도가 바닥 포인트예요. 너무 급락할 경우에는 완전 바닥부터 잡을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 포인트 여기입니다. 그렇죠? 요 정도 라인 잡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여기 평행하게 만드시고 어떻게 해요? 네, 올립니다. 자, 좀 더 내릴게요. 너무 타이트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거의 이 추세대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그렇죠? 크게 쫙 펼쳐버리니까 이렇게 나와요. 사실 요 포인트 거의 이 구간 자체는요, 거의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었어요. 네, 매도 안 하셨고요. 떨어지게 된다면 어디입니까? 여기 포인트. 여기는 이제 매수하신 구간이고요. 요건 치울게요. 여기 포인트까지 옵니다. 23,000원이 거의 한계치로 잡히네요. 그리고 어떻게 다시 올라가는 포인트 나올 겁니다. 자,
고민이 되는 시기.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이렇게 올라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사실 굉장히 좀 애매한 구간이란 말이죠. 제가 이 라인의 이 추세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가르쳐드렸지만 그대로 대응 안 하셨습니다. 고점에 왔을 때, 추세 상단 부분에 왔을 때, 이때 7월 중반, 7월 말 때 한번 저한테 물어봐 주셨어야죠. 그럼 제가 분명히 이랬을 겁니다. 비중 줄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흐름은 약간 중단 부분이기 때문에 애매하긴 해요. 수급 포인트 볼게요. 자, 기관들이 매도하면서 주가가 주저앉았네요. 그쵸?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체는 기관들. 기관들의 매도 포인트가 좀 더 진행이 된다. 그럼 어디까지? 23,000 한계치까지 온 다음에 다시 꺾여 올라갈 겁니다. 자, 이렇게 결정하세요. 그래, 기다린 거 23,000원까지 기다렸다 올라가면 다시 그 다음 전고점 포인트 올라가는 거니까 그냥 기다려보자 이렇게 하시던가, 아니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한 절반 정도 줄이신 다음에 내려왔다 다시 올라갈 때, 그때 기간 매수 다시 들어올 때 그 포인트 이용하셔가지고 다시 들어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요 말씀드렸던 포인트 기억을 하시고 추세 그리는 거 항상 잊지 마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종목 AS를 좀 할게요. 잠깐 좀 들고 있는 거 체크해 볼게요. 사실 뭐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네. 코라홀딩스 하나 있어요. 네. 한 21,000 현재 450원 부근에 있는데요. 2만 종가 매수 드렸습니다. 그렇죠? 며칠 전에 21,900원 종가로 그냥 잡았어요. 마이너스 2%예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완전 바닥. 제가 공개 방송 때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가 부근 21,500원, 600원 상관없다. 그냥 사시면 된다. 말씀드립니다. 대신에 뭐요? 비중은 10%입니다. 그리고 어제 잠깐 AS 드렸던,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삼천리 자전거 정말 잘 가고 있죠, 여러분? 삼천리 자전거 지금 2% 이상 잘 가고 있어요. 네. 방송 잘 보고 따라오세요. 제가 종목을 하나하나 최근에 고르는 거 정말 신중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고민 많이 하고 있어요. 왜요? 시장 분위기 선택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내일 아마 제가 오전 방송에는 금통위 금리 결정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종목이 안 나갈 거지만 내일 이 방송에서 이번 주 마지막으로 종목이 하나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일 방송 놓치면 안 됩니다. 아셨죠? 꼭 방송 보시고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없어요. 네. 왜냐하면 내일 오전장 금리 좀 봅시다. 동결인지 호흡은 체크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오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서 2시 반경에 발표가 되는 중국 쪽 지표 주목해 보자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우선 중국의 산업 생산은 전년 대비 9% 증가하면서 예상치에 부합했고요. 또 소매 판매도 전년 대비 12.2% 증가했다라는 결과 알려드립니다. 빠르게 외국인 수급이 좀 개선이 되면서 코스피, 코스닥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2060선 부근까지 다가섰고요. 코스닥도 오늘 550선 안착이 보입니다. 마감이 또 기대가 되네요. 오늘장 내일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알찬 내용 담아서 오후 2시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